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금덕이를 사랑한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금덕이란 처녀가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금덕이는 씩씩하고 부지런하였지요. 사시사철 씨 뿌리고 김 메고 타작하고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금덕이에게 한마디씩 하고는 했습니다. 털털하니 힘이 아주 장사야.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금덕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처 절에서 청년 스님 한 분이 동냥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마을을 돌던 스님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마침 금덕이가 물을 깃고 있어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금덕이에게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저물도록 다니다가 절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절에 돌아온 스님은 자꾸 금덕이가 생각났어요. 사내처럼 물동이를 번쩍 이는 모습이며 척척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운 구석이라고는 없는데 웃는 모습이며 바가지를 건네는 손길이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시간이 갈수록 스님은 금덕이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하루 날을 잡아 속마음이나 털어놓자 결심하고 금덕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덕이를 보자 고백하였어요. 낭자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스님 말에 금덕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부처님의 길을 걷는 분이 무슨 망측한 말씀이십니까? 썩 물러가세요. 그러나 금덕이가 냉정하게 하면 할수록 스님은 더욱 매달렸어요. 매일 금덕이를 찾아와 애원을 하였지요. 금덕이는 무슨 수를 내야겠다 싶어서 하루는 스님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 아래 개천이 있는데 징검다리라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불편합니다. 우리 둘이 그곳에 돌다리 놓기 내기를 해요. 물론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의 뜻을 받아주기로 하고요. 스님의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었어요. 제 아무리 금덕이가 힘이 세도 여자의 몸으로 돌다리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스님은 자신이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스님은 꾀가 났어요. 아무래도 금덕이를 좀 봐주기로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계곡에가 멱도 감고 낮잠도 자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실컷 늦잠을 잔 뒤 슬슬 일이나 해볼까 하고 개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덕이는 이미 다리를 다 짚고 강물에 손을 씻는 중이었지요. 거드름을 피우던 스님은 결국 내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금덕이 덕에 다리가 생겼으니 금덕이가 우리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베풀었구나. 스님은 그제서야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묵묵히 모두를 위하는 금덕이의 행동에 고개가 숙여졌지요. 다음 날 스님은 길을 떠났어요. 세상 공부를 더 하겠다며 말이지요. 그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런데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금덕이가 뭔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얌전한 게 조용히 앉아 자수를 놓질 않나? 생전 보지 않던 거울을 보질 않나? 옷 매무새도 똑 떨어지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매만지는 게 천생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금덕이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선녀가 따로 없네. 금덕이가 꽃보다 더 예쁘네 그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스님이 짓담한 다리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밤에 몰래 와서 지었다고 해요. 이 다리는 스님이 지었다 하여 중다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덕이가 지은 처자 다리와 스님이 지었다는 중다리는 사이좋게 나란히 놓이게 되었답니다. 범을 때려잡고 처녀를 구한 총각. 다녀오겠습니다. 삼길이는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방 안에 누운 노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노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얘야, 너무 깊은 산중으로 가지는 말거라. 요즘 호랑이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구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점심상은 부엌 한쪽에 봐두었으니 꼭 챙겨 드십시오. 삼길이는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습니다. 삼길이는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인 데다가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 글 공부는 비록 못하였으나 행동 거지나 예의 범절이 깍듯하였지요. 삼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몸져 누운 노부를 대신하여 노모와 함께 집안일을 꾸렸는데 지금은 노모마저 늙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삼길이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아 27이 된 지금까지 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길이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가 끝나는 늦가을이 되면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거나 화전을 일궈 생계를 연명하고 노부의 약값을 마련하였지요. 추수가 끝난 가을이었기에 날마다 망태기를 메고 온 산을 뒤지며 약초를 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삼길이는 산에 오르면서 이것저것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지요. 워낙 없는 살림이라 세 사람이 모두 새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없는 노릇인지라 삼길이는 저녁만 집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점심은 산에 있는 나무 열매와 칡뿌리로 간신히 허기를 속였습니다. 그때 삼길이가 단풍 구경도 할 겸 잠시 쉬려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들었는데 그때 난데없는 호랑이의 포효가 온 산을 메아리 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삼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포효만 거푸 산골짝을 뒤흔들었습니다. 삼길은 걸음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호랑이 소리는 등성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등성이 가까이 다가간 삼길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슬쩍 떼보니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래쪽 바위 위에 있었지요. 그 앞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삼길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지요. 처녀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삼길은 망설임 없이 숨을 죽이고 바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삼길이 뒤에서 다가오는지도 몰랐지요. 삼길이가 몸을 날려 뒤에서 호랑이 목을 죄기 시작하였습니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발톱을 세우고 사지를 비틀며 용을 썼습니다. 워낙 덩치가 큰 놈이라 삼길이가 있는 힘을 다해 목을 죄는데도 금방이라도 삼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심하게 버둥거렸지요. 그 순간 삼길이는 주먹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거짓말처럼 바위 아래로 맥없이 굴러 떨어졌지요. 삼길이는 처녀의 인중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다행히 처녀는 숨을 쉬고 있었지요. 급히 처녀를 들쳐업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로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뇌리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지요. 처녀는 꼬박 사흘을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비명을 지르며 헛소리를 하였지요. 삼길의 노모는 밤잠을 설쳐가며 처녀를 간호하였습니다. 삼길은 좋은 약초를 캐어다가 정성껏 다려 먹였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삼길이 처녀 약을 다리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노모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시오. 삼길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하였어요. 왠지 쑥스러운 느낌이 든 까닭이었습니다. 삼길이는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놀랐겠소. 이제 안심하시오. 한동안 처녀는 말이 없었어요. 노모의 기쁨에 찬 목소리만 삼길의 귓전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뉘신지요? 그리고 제가 어찌 여기에 있나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호랑이 밥이 될 뻔한 목숨을 우리 아들이 구해왔다오. 처녀는 노모의 말을 듣고서야 저간의 일들이 기억나는 듯 화들짝 놀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처녀는 삼길의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뭐 있겠소. 처자가 기력을 회복한 것이 고마울 따름이오. 삼길의 노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곁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삼길에게 처녀는 다소곳하게 이마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요? 아닙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간호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듣기에 맨손으로 호랑이와 대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호랑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삼길은 스스럼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여염집 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뉘댁 처자이신가? 노모가 궁금한 듯 물어보았지요. 예, 소녀의 아버지는 홍판서 대감이시고 저는 그분의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잠시 방 안에 물속처럼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삼길의 노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판서의 딸이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었지요. 사실 노모는
삼길이 처녀를 업고 왔을 때부터 간호를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은근히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만 잘 된다면 노총각 신세를 못 면한 아들을 장가들여 오순도순 사람 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숨기려는 모양으로 노모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저런 무남 동료 외동딸이면 귀하게 키웠을 텐데 호환을 당했으니 지금쯤 얼마나 속이 탈꼬. 그 소리를 흘려 들으며 삼길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처녀가 삼길과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모가 만류하였지요. 아직 기력도 부실한 데다 가는 길도 모르며 처녀 혼자 몸으로 산길을 다니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녀는 슬픔에 잠겨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시 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노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며칠을 더 삼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처녀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틈 나는 대로 삼길의 노모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지요. 처녀는 판서의 무남 동녀라고 하기에는 집안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르쳐주면 그 다음엔 혼자서 너끈히 그 일을 해내었지요. 삼길은 처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서 산을 타고 약초를 캐는 시간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때가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다가 처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날이 조금씩 다가오자 매사가 심드렁해질 뿐이었지요. 삼길의 노모도 전과 같지 않게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 아침 삼길과 처녀는 노모가 지어주는 새벽 밥을 먹고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아쉬움을 참지 못한 노모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서리가 내린 산길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 내려갔지요. 마침내 처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처녀가 다짐하듯 삼길에게 말하였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제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서요. 처녀의 재촉에 삼길은 얼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홍판서는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딸의 얼굴을 쳐다보며 쓰다듬던 홍판서는 두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삼길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삼길은 첫눈에 보기에도 떡 벌어진 어깨하며 몸집이 장대한 것이 범상한 인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홍판사는 삼길의 손을 몇 번이고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지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홍판사는 아직도 상기된 표정으로 딸의 말을 받았습니다. 소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또한 이분 댁에서 비록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수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소녀 이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홍판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삼길이었습니다. 아니 될 말이오. 나는 가난한 농사꾼으로 약초나 캐고 숯이나 구우며 겨우 연명하고 있소. 낭자같이 귀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사람이란 말이오. 저와 하신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그건 삼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홍판서는 두 사람이 이미 혼인을 결심하고 정을 통했다고 여겼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판소로서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글줄이나 깨쳤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하찮은 양반 자제보다는 보기에도 믿음직스런 삼길에게 딸을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죽었을 내 딸의 목숨을 자네가 살렸으니 앞으로도 내 딸 아이의 인생을 자네가 책임지게. 곧 혼례 준비를 서두를 터이니 그리 알고 어서 가서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삼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삼길은 마을 어귀에서 했던 약속이 자신과 혼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는 처녀의 사려 깊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생 배필을 만난 홍판서의 딸은 시부모를 성심껏 모시는 착한 며느리이자 고된 집안일 중에도 남편에게 그를 가르치는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삼길은 부인의 도움으로 나이 40이 다 되어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벼슬길에 나간 삼길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의 총애를 받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탄한 관복을 누렸습니다. 숙종은 삼길을 안찰사로 보내어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피게 하였는데 그가 얼마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 지금도 충청도에는 김삼길의 선정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7 형제를 도와준 노인. 제주 서귀포 보목리에는 이 마을을 지키는 신을 모신 조록이 당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부락을 이루고 살아갈 때였지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거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7 형제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배를 타고 멀리 나가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그 7 형제가 함께 고기 잡이를 나갔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아가 고기를 잡다가 안개가 끼면서 파도가 거세어져 우선 가까운 섬으로 대피하였지요.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외눈박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그들 7 형제에게는 처음 보는 곳이었지요.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기도 하였으나 이 섬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섬에 이른 그들은 우선 사람 사는 집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이 사는 섬 같기도 하고 무인도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찾아다니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 무렵 그들이 섬 한편 구석에서 자그마한 불빛을 발견하고 따라갔더니 조그만 초가가 하나 나타났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하고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제일 큰 형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곳에 표류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소리치자 늙은 노파가 나왔어요. 그들은 형편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였지요. 노파는
7 형제의 모습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집은 누추하지만은 들어오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그들은 노파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안의 방들도 꽤 넓었지요. 그들 형제는 그 집의 맨 끝방에 모두 같이 들어가서 우선 쉬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모두들 쓰러져 버렸지요. 그런데 막내 동생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또렷하니 맑아졌지요. 얼마 후에 저녁이 들어왔습니다. 이곳 음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배고픈 대로 욕이나 하시오.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는 젊은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밥과 국뿐인 저녁이었지만 그들은 허겁지겁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 맛이 이상하였어요. 고깃국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맛이 역하였지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국 같았습니다. 그래도 6 형제들은 그저 잘만 먹었지요. 그러나 막내는 먹는 신용만 하다가 그만 물리쳐 버렸습니다. 식사를 끝낸 그들은 그냥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막내만 벽에 몸을 의지하고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 소리가 났지요. 누군가 온 것 같았지요.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요.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난 집에 앉아서도 7마리나 잡아두었는데. 7마리? 아니 그것들이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막내가 어렴풋이 잠이 들락말락 하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2 늙은 부부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막내는 일어서서 문을 살그머니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지요. 좀 더 힘을 써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아, 영락 없이 갇혔구나. 그렇다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지요.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었습니다. 형들도 도구를 꺼내었지요. 그 가운데 자그마한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밖으로 난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지요. 형 둘이 밖을 살피고 나머지는 조용조용히 벽을 뚫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겨우 사람 하나 기어나갈 만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와 멀리 도망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온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하였지요. 얼마를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막내가 공손하게 말하였어요. 노인은 말 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고기잡이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섬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이쪽으로 오는 게 눈에 띄었지요. 그것은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네 같았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졌지요. 어르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간의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 주었습니다.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이끈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근방으로 젊은이 7이 지나가는 걸 못 봤습니까? 백발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말을 타고 왔던 노인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백발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들어올리고 7형제를 나오도록 하였지요. 그들은 그동안 당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주면서 배를 탄 후에는 고향에 닿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야 하네. 또 가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해.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게 하고 당부를 하였지요. 말을 마치자 노인은 손을 저으면서 어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노인의 말을 따라 바닷가에 이르러서 배를 찾아 타고는 배를 띄웠지요. 배는 바람 따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어리더니 순식간에 마을 포구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보이자 그만 기쁜 마음에 노인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 양이 배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까지 타고 왔던 배가 휙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들은 기가 막혔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실수를 했는가?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형제들을 앞장섰어요. 그는 직접 그들과 같이 배에 탔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지요. 그렇게 그들은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노인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내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의 적당한 곳을 골라 그 노인을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조롱이 당입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지금까지 이 조롱이 당을 받들어 모셔왔다고 합니다. 스님이 된 7명의 백정. 경기도 안성군에 칠장사란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고려시대 해수국사가 지었다고 했는데 그 절이 세워진 곳이 아미산이지요. 고려 현종 시절 해수국사는 아미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밤낮으로 부처님의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자 근처에 우물을 파서 바가지를 띄워 놓았지요. 바로 이 아미산 밑에 백정 7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잡아서 파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늘 업신여김을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정들은 남자의 우물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빛이야? 황금같이 빛나는데? 가보자. 백장들은 우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가지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 그러고 보니 저 스님이 수상해. 어디서 금으로 만든 바가지를 훔쳐온 모양이야. 이런 우물 속에 금 바가지를 띄워 놓다니 아깝잖아. 백정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대받는 가담뱅이였지요. 어때? 우리 이 바가지를 훔쳐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야. 어차피 저 스님도 훔쳐왔을 테니 우리가 건져간들 뭐라고 하겠어. 가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백장들은 신이 나서 금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그 바가지는 황금은커녕 아무 가치도 없는 보통 바가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우리가 도깨비에 홀린 게 아닐까? 그 우물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금 바가지였는데. 그건 그래. 하지만 이런 바가지는 돈 한 푼도 못 받아. 되돌려 주자고. 그리하여 7명의 백정은 다시 산길을 걸어서 암자로 왔습니다. 백정들은 바가지를 우물 속에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바가지가 또다시 눈부신 금빛으로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것 봐. 또다시 빛나기 시작했어. 진짜 금이야. 그렇다면 아까는 착각을 했나? 다시 한번 건져가자.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금 바가지는 다시 보통 바가지로 둔갑을 하였지요. 백정들은 애가 탔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암자로 오르는 산길을 오고 갔지만 그럴 때마다 바가지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백정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야. 우리들의 사악한 욕망을 고치기 위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거라고. 백정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자로 찾아온 백정들에게 해소국사가 말하였어요. 사악한 마음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이는 것이야. 7명의 백장은 그 후 불도를 공부하여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아미산의 이름을 칠연산으로 고치고 해소국사가 있던 남자도 칠장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새끼를 구해준 소년.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홀 어머니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겨우 15살이었지만 힘이 장사이고 활도 잘 쏘았지요. 그래서 날마다 산에 가서는 노루 사슴을 쏘아 메고 왔으며 산더미 같은 나무짐도 척척 지고 다녔답니다. 게다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지요. 어머니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아침 저녁으로 물까지 길어다 드렸으며 때로는 마을에 내려갔다가 별식이라도 생기면 어머니부터 갖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을 효동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런 효동이에게 뜻밖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효동이는 산에도 가지 않고
어머니 병 수발을 하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름 있는 의원에게는 빼놓지 않고 다 가보았으며 좋다고 하는 약은 모조리 구해 어머니에게 대접을 하였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효동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 옆에 앉아서 더욱 극진히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어렴풋이 마음병통치 불사초가 있긴 한데 하며 중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효동이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마당가에는 흰 수염을 흩날리며 보찜을 든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쉬고 있었답니다. 효동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지금 만병통치 불사초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 어머니 병이 위급한데 그걸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그래, 만병통치 불사초가 있기야 있지.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단다.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효동이는 할아버지의 손목을 꼭 잡고 사정을 하였지요. 할아버지, 불사초가 있는 곳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가서 구해오고야 말겠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하였습니다. 네 효성이 하도 지극하니 말해주마. 만병통치 불사초는 저 백두산 및 범바위골에 있단다. 동쪽 산줄기로 곧장 나가면 천년 묵은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지. 그 소나무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면 빨간 꽃이 핀 커다란 풀 한 포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사초이다. 그런데 범바위골에는 사나운 호랑이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단다. 이 말을 남기자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효동이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지요. 몇 번이고 눈을 비벼보았으나 정녕 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효동이는 활을 메고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백두산을 향해 깊은 골짜기로 자꾸자꾸 들어갔습니다. 효동이는 열흘 만에야 겨우 범바위골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바위들이 높이 치솟아 있고 사이사이에는 천년 묵은 소나무, 전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는 산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효동이의 가슴은 오로지 어서 빨리 불사초를 캐어 어머니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불탔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가뜩이나 어두컴컴한 숲속은 한 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깜깜해졌습니다. 바로 코앞에서는 승냥이와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벼랑 위에서는 호랑이가 넘나드는 날파람 소리가 휙휙 들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저기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자. 효동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높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하룻밤을 새우기로 하였습니다. 땅 위에서는 짐승들의 성화 때문에 잠시도 편안히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효동이는 어머니 생각에 골똘하다가 그만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사방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와
벼랑 위를 휙휙 넘나드는 호랑이의 날파람 소리에 효동이는 그만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새끼 울음소리 같은 것이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효동이는 무심결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은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숲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더니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니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호랑이 새끼를 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분명하였지요. 고약한 짐승 같으니라고 한 대 받아보아라. 효동이는 어깨에 메고 있던 활을 내려 날쌔게 화살을 메워 가지고 독수리를 겨누어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공중에서 너울거리던 독수리는 날개짓을 몇 번 하며 푸드덕 거리더니 그만 숲속으로 푹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들은 새끼 호랑이를 둘러싸고 한참 동안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호랑이가 여러 호랑이들을 돌아보며 물었지요. 저 독수리 놈을 떨어뜨리고 우리 꼬마를 구해준 것이 누구일까? 이때 꼬마 호랑이가 생긋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구해준 이는 바로 저 나무 꼭대기에 있어요. 저기요. 하면서 효동이가 올라가 있는 큰 나무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호랑이들은 곧 나무 아래로 와서 효동이를 쳐다보고 저를 굽실굽실하며 말하였어요. 우리 꼬마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여. 한밤중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습니까? 저희들의 힘으로 될 일이 있거든 어떻게든지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효동이는 자기가 온 사연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호랑이는 그거야 저희들이 더 잘 알지요. 만병통치 불사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효동이는 서슴없이 호랑이 등에 올라앉아 두 귀를 꽉 거머 쥐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험한 숲속을 누벼 나가더니 어느 펑퍼짐한 곳에 있는 늙은 소나무 아래에 우뚝 멎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는 불사초입니다. 효동이는 앓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성 들여 그 풀을 캐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벌써 환히 밝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어미 호랑이는 다시 효동이를 업고 험한 산을 넘고 넘어 효동이네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불사초를 다려먹은 어머니는 그렇게도 중하던 병이 곧 깨끗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효동이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부지런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점술사. 고려시대 전라도 영암 땅에 최총진이라는 점술사가 있었습니다. 최총진은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웃거나 울거나 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럼에도 서당에서는 글을 잘 읽어 천자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읽기 어렵다는 주역까지 술술 외웠습니다. 특히 주역을 풀어서 점을 치는 육효에는 박사였지요. 그 녀석 정말 대단한 천재로구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그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어느 날 왕건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해몽할 점술사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지요. 왕을 모시고 있던 내관이 최충진 소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라도에 살고 있어서 대궐로 불러오려면 여러 날이 걸릴 줄로 아뢰옵니다. 사흘 안으로 불러오너라. 왕건이 엄하게 말하였어요. 내관은 어쩔 줄 몰랐지요. 전라도 영암은 말을 타고 바람같이 달려가도 나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흘 안에 다녀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분의 명령이라고 이것을 거역하겠어요. 내가는 즉시 사자를 영암으로 보냈지만 왕명을 어긴 죄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나흘째 되는 날 겨우 영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최총진은 집에 없었어요. 식구들의 말에 의하면 어제 아침에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하였지요. 사실 최총진은 이미 그 전날 개경에 와서 대궐 문지기와 입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영암에서 올라온 최총진입니다. 전화를 뵙고자 왔으니 들여보내 주십시오. 뭐라고? 별 이상한 놈이 다 있군. 아닙니다. 저는 점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에선 꽤 알려진 인물이지요.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때를 쓰는 것이야. 문지기가 그의 아래 위를 훑어본 후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편없는 촌놈이 대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러자 최총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너 같은 문지기가 이것을 알 바는 아니지. 실은 전하께서 꿈을 꾸시고 나에게 해몽을 하라고 부르셨어. 냉큼 전하지 못할까? 이렇게 되자 문지기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도도하게 건방진 말투를 쓰니 이 젊은이가 누군지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시오. 그동안 윗분께 여쭤본 다음 들여보내겠소. 안 돼. 오늘 안으로 나를 찾아오라는 엄명이 계셨다. 최총재는 의젓하게 대궐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최총진을 보고 왕건은 반색을 하였지요.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네 나이가 올해 몇 살인가? 18살이옵니다. 마치 과인의 목소리가 전라도 영암까지 울려 퍼진 것처럼 달려왔구나. 장하다. 예, 사흘 전 별을 보고 전하께서 부르시는 줄 알았사옵니다. 너무 빨리 가면 누를 끼칠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섰사옵니다. 천리길을 단 하루에 달려왔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이윽고 태조가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인이 사냥을 하러 나갔네. 도중에 대궐보다 큰 벌집을 만났지. 넓고 으리으리한 벌집이기에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따라온 신하들이 막대기로 그것을 쿡쿡 찌르지 않겠나? 그러자 수많은 벌들이 왕왕거리며 날아오르더니 과인을 향해서 덤벼들더군. 거기서 꿈을 깼다네. 왕가는 말을 멈추고 두렵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물었습니다. 혹 반란이라도 일어날 조짐이 아닌가? 그러나 최총진은 단호하게 대답하였어요. 아닙니다, 전하. 그 꿈은 길조입니다. 길조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이 꾼 꿈이라면 흉조이겠으나 전하께서 꾸셨기에 길조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전하를 꿀벌들이 왕왕거리며 날아와서 환영한다는 뜻이지요. 태조 왕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요 근래에 후백제가 거세게 반항을 해오는 데다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최충진의 해몽이 그것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왕거리며 날아와서 환영한다. 좋은 말을 들려주어 고맙구나. 과인이 너에게 지몽이란 이름을 내려주마. 이것은 꿈을 안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대궐에 살면서 과인을 도와 일하도록 하라. 왕건은 최지몽에게 내봉경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최지몽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왕건은 그 후 후백제를 멸하고 신라를 병합하여 역사상 두 번째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지요. 그럴수록 최지몽에 대한 태조 왕건의 신임이 두터워졌습니다. 최지몽은 차츰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최지몽이 죽은 것은 성종 6년이었습니다. 태조 이후 6대 왕을 섬겨서 최지몽은 영예가 높았습니다. 점술로 출세한 최지몽이 병상에 눕자 성종은 즉시 시의를 보내어 문병하고 나라 안의 중들에게 회복을 기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이제 별을 보고 점칠 만한 자가 없구나 하고 길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개와 쥐의 이야기. 옛날 어느 날 개와 쥐가 만나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는 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잔뜩 대접했습니다. 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어. 네 음식 솜씨는 보통이 아니구나. 쥐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쥐는 개만큼 친절하지도 않고 마음이 곱지도 않았지요. 음식을 실컷 먹은 쥐는 배를 툭툭 치며 일어나 오늘은 내가 대접을 받기만 해서 미안해. 대신 내일은 내가 초대할 테니 우리 집으로 와줘.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개는 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쥐는 집 안에 있었어요. 개는 반가워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쥐야, 내가 왔어. 그런데 쥐는 웬일인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쥐야, 나야.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개는 몇 번이나 쥐를 불렀지만 쥐는 대꾸는커녕 하늘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다음날 쥐가 개의 집으로 왔습니다. 개야, 잘 있었니? 내가 왔어. 개는 어제 일을 생각하니 쥐가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체도 하지 않았지요. 개야, 너희 둘도 없는 친구인 쥐가 왔단 말이야. 마음이 약한 개는 또다시 쥐를 반가이 맞이하여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 대접하였습니다. 음식을 실컷 얻어먹은 쥐는 또 딴청을 부렸지요. 어제는 내가 대접하려고 우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어? 뭐? 갔어도 모른 채 한 게 누군데?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정말 왔었니? 그래, 갔단 말이야. 그런데 넌 하늘만 쳐다보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더라. 그럼 마침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왔구나. 요즘 나는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쥐가 능청을 떨었어요. 순진한 개는 쥐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일은 꼭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집에 놀러와. 개는 쥐의 상냥한 말에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고
쥐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개는 약속대로 쥐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쥐야, 내가 왔어. 그런데 이번에도 쥐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습니다. 개는 쥐의 곁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쥐야, 나야 네 친구. 개가 놀러 왔어. 그러나 쥐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쥐야, 나란 말이야. 네가 오늘은 꼭 오라고 하지 않았니? 쥐가 거들떠보지도 않자 개는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쥐가 또 염치도 좋게 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개야, 나왔다. 쥐가 말했지만 개는 어제 일로 화가 난 터라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쥐는 더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개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내가 놀러 왔어. 근데 넌 왜 대꾸가 없니? 혹시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이제부터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어제 내가 네 집에 갔을 때 넌 땅만 내려다보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더라. 그 일이라면 참 미안하게 됐어. 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왔나 보구나. 내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마음이 약한 개는 그 말에 부하가 가라앉아 쥐를 또 맞이하여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다음날 개는 또다시 쥐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쥐는 이번에도 개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다음날 쥐는 뻔뻔스럽게도 개의 집을 또 찾아왔습니다. 개야, 네 친구가 왔어. 쥐가 상냥하게 말하자 개는 쥐에게 와락 덤벼들어 무릎을 꽉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둘도 없는 친구라고 너에게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야. 어서 가지 않으면 또 물어줄 것이야. 개가 다시 덤비려고 하자 쥐는 새파랗게 질려 후다닥 뛰쳐나갔습니다. 좀 더 속이려 했는데 들통났군. 쥐는 억울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